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주차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 기간이 끝나고 고전을 같이 공부한 것도 벌써 이제 2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저희 또 남은 고전이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쉬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속이 후련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고전 몇 시간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벌써 2주밖에 안 남았다니 아쉬운 마음이 훨씬 크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매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원격으로나마 뭐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과제하시면서 다양한 질문 같은 거 문자나 뭐 이렇게 메일로 주시면서 성실하게 참여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그래서 좀더 뭔가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더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준비되셨죠?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간단하게 다음 주에 뭐 할 거예요? 라고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로 같이 수업을 나갈 겁니다. 제가 뭐 순서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제 재량껏 좀 이제 순서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나갈 레미제라블은 저희 교재로 26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재 263페이지부터 해서 한 3, 4장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어떤 주차에는 여러분 저희 교재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주차가 있고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주차는 좀 교재가 교재에 대해서 좀 강조를 안 하는 주차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레미제라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재 부분이 너무 적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부분은 정말 전체 레미제라블이라는 전체 장편 소설의 정말 한 부분 장발장이 이제 그 성당에 가서 은초 때라든가 은식기를 훔쳤지만 거기 성당 주교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이 레미제라블 편을 들어줘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레미제라블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편을 들어준다는 그런 설정은 우리가 장발장이라는 그러니까 앞부분 레미제라블 초반 부분에서도 너무 초반 실제로 여러분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이 그래서 뭔가 이제 코제트를 구해줘서 코제트랑 같이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부분 뒤로도 좀 이야기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읽지 않아도 레미제라블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내용 아실 거고 어렸을 때 좀 동화 버전으로 장발장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건 정말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긴 장편 소설의 빙산의 일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냥 그러니까 총 저희 이제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만 우리가 보통 일부만 뮤지컬화 하거나 영상화 하거나 이렇게 좀 되고 그 일부에서도 좀 아주 그 앞부분만 짧게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구나 라고 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숙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좀 대하서사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8편의 고전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상징성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그런 특징이 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죠.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작품 하면서 사실 다 중요해요. 인간의 문화사와 문학사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의식적인 역사에서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만 다룬 건 맞지만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연
비교할 필요도 없이 레미제라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이 레미제라블이 뮤지컬이라든가 영화 등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걸 원작으로 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장발장이 교도소에 빵을 훔친, 빵 한 조각을 훔쳐서 교도소에 갇힌 장발장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 영웅으로, 그 시대적인 영웅으로 성장해 가는가에 대한 서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만큼 이 서사가 뭐랄까 좀 우리들한테는 익숙하게 많이 재생되고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에서도 반복될 만큼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성공한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은 정말 좀 눈에 띌만한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소설도 아니고 이렇게 긴 소설이, 그리고 이걸 결국 쉽다고 할 수 없는데, 왜냐면 이 안에는 프랑스의 여러 가지 역사, 중요한 혁명, 그리고 뭐 정치적 사상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찾는다는 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까지 장발장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좀 전편의 소설을 읽기 전에 어렸을 때 장발장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발장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동화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판본으로 이게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명작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그래서 이게 레미제라블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래서 요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근대기죠. 일제시대 이럴 때도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지도 100년이 된 거지. 근데 계속 나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뮤지컬 같은 걸로도 계속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보거나 아니면 영화로는 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임없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하면서 오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본격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 이게 정말 도움이 좀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익숙한 그 장발장이 빵을 훔치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하룻밤 기거하는데 의식기랑 온초대를 훔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읽으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좀 이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늘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드리죠. 레미제라블, 이거 원래 이제 이걸 관형사 레잖아요. 그래서 띄어야 되는데 제가 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띄어쓰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은 원래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뭐 약간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전체적인 줄거리 오늘 같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워낙 긴 5부로 되어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오늘같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요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위고가 얘기하는 이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구한테 불쌍하다고 하는 걸까? 장발장처럼 어쩔 수 없이 너무 배고파 조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막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이 장발장이 불쌍한 걸까?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너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불쌍한 사람들일까?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한번 이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빵을 하나 훔치는 것과 뭐 나라를 훔치는 건, 한 국가를 훔치는 게 같은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범죄는 범죄입니다. 근데 그런 장발장이 후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가령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이런 어렸을 때 이제 뭐 어린 성장기에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가해자, 꼭 피해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가령 그런 거 예시를 들어봐. 우리가 사실 여러분 빵을 훔칠 이유는 없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은 하셨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아무리 어렸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그런 상해와 상처, 그래서 그 피해자는 사실은 그 상처를 잊고 산다거나 완전히 뭐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닌데 가해자는 그때 그냥 한번 실수로 그랬어 라고 해서 나중에 막 여러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막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용서할 수 없다면 인간이 만약에 한 번 저지른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면 그럼 인간은 한 번의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영원히 그럼 인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는 한 번 한 실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영원히 그냥 그 죄값을 치르면서만 살아야 되나?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죠. 하지만 근데 피해자가 반드시 분명히 있는데 나는 실수했지만 그걸 극복했어 라고 하는 명목으로 스스로 죄를 용서받아도 되나? 이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예전에 죄와 벌도 했지만 쉽게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할 수 없는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와 그렇죠. 저는 이 캐릭터 정말 중요한, 여기서 그 장발장만큼이나 중요한 캐릭터가 자베르 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발장을 여기서 선으로 선택한다면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자베르 경감이 되겠죠. 자베르 경감은 선이다 악이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자신의 일, 그러니까 도둑이나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그 사람을 잡는다는 자신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그냥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베르 경감이 너무 집착해서 장발장을 쫓았어요 라고 해서 어렸을 때 여러분 장발장을 동화 같은 걸로 봤을 때 장발장 입장에서 자베르 경감 나빠요, 너무 장발장 쫓아다녀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른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베르 경감은 사실은 그냥 월급만 받고 적당히 시간을 때워도 되는 공무원일 수도 있어. 근데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범죄 한번 저지르지 않고 남에게 피해 한번 끼치지 않고 장발장처럼 도둑질이나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공무원 일을 수행한 사람일 뿐이야. 자베르 경감은 근데 마지막에 장발장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나는 내가 기존에 이렇게 맞아, 이런 게 법이야, 법대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열심히 법조인으로서 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는데 자신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장발장처럼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고 결국은 장발장이 더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잖아.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도둑질이고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장발장이 계속 자신의 신분을 속이니까. 그래서 장발장을 잡으러 다니는 건데 자베르 경감은 근데 마지막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요거는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오늘 문항제 있거든요.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는 문항제 있어서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진 않겠지만 마지막에 좀 자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베르 경감은 진짜 뭘 잘못했는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악하다 선하다 라고 하는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악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악한지, 선하다면 왜 선한지, 그리고 왜 자베르 경감은 자살했을까? 이런 선택을 왜 했는지 여러분들 이거 좀 고민할 거리가 정말 많죠. 법의 수호자인 게 나쁜 건 아니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다 했어. 근데 기존의 법과 체제가 요원하는 대로만 해도 되는가 인간이. 이제 자유의지 없이. 하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만 강조한다면 장발장처럼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명분 하에 거짓말도 해도 되고 누구를 속여도 돼. 어떤 게 도대체 나쁘고 좋은 걸까? 이게 사실 장발장과 그 자베르 경감은 가장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계속 그래서 이 소설의 그 두 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토르 위고는 살아생전에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대중적인 작가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그거 있잖아, 좋은 글씨. 제가 좋은 글씨는 제가 한 학기 동안 하는 수업 중에서 만약에 전문을 다 읽어봐야 한다면 좋은 글씨를 추천한다 라고 얘기할 만큼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막 그렇게 오늘 할 레미제라블처럼 길지 않은데 좋은 글씨라는 소설과 또 이제 그 작가가 미국의 자존심, 뭐 미국의 영혼, 아니 미국의 자존감이라고 할 때 사실은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 자존심이겠지만 다른 분야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문학적으로 이제 그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상징적인 어떤 하나의 인물, 프랑스 문학의 뿌리까지는 아니야. 프랑스 문학의 그렇지 그냥 자부심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빅토르 위고인데 나다니엘 호손이 실제로 미국에서 좋은 글씨를 쓰고 했을 때 그 당시 살아생전에도 이미 그게 이슈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예전에 우리 카프카라든가 이렇게 불쌍했던 그런 작가들처럼 죽은 후에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 좋은 글씨를 통해 하나의 미국 역사의 획을 그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논란과 관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더하면 더했으니까 더했다고 해야 되나? 프랑스에서 이미 살아있을 때도 하나의 신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고가 죽었을 때 뭔가 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국가가 이를 쉬면서 빅토르 위고의 죽음을 추모했을 정도로 일종의 살아있을 때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고 대중적 영향력도 있었고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노트르담의 꼽추도 들어보셨죠? 콰지모도라는 꼽추가 나오는 이것도 진짜 그 영상화도 되고 뮤지컬화도 되고 소설로도 유명한 그리고 레미제라블 전권이 여러분 무려 이렇게 5권 둘 다.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화 되거나 영화화 됐다는 거의 전제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대중적 서사. 그래서 대중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좀 읽힐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전제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다른 미디어로도 변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대표작인 이제 두 작품 이거 말고도 많은데 우리가 한국 사회까지 이슈가 많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작품을 꼽으라면 노트르담의 꼽추랑 레미제라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5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요게 뮤직 이제 영화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영화가 요건데 요거 한 5년 전?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 영화는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 표지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울버린 역할을 맡았던 이 배우가 누구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배우가 유명 장발장 역할을 맡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 그 팡틴이랑 코제트 그리고 자베르 경감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이 당시에 이 작품이 상도 아카데미 상도 많이 받고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화가 됐고 당연히 뮤지컬은 꾸준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뮤지컬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게 단순히 장발장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은초 때나 은식기를 훔치는 장면은 되게 우리 교재에 나오긴 했지만 그런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나 극적이라기보다는 프랑스 혁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뮤지컬 장면을 떠올려봐. 우리가 저도 레미제라블 뮤지컬은 안 봤지만 레미제라블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뮤지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뮤지컬을 볼때 구성될 수 있는 이런 무대에서 막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좀 함성을 지르면서 군무를 추거나 군중들이 이렇게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러기에 적합한 장면이 바로 이렇게 혁명을 해서 이제 혁명과 봉기 이런 것들을 외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러니까 극적인 장면이 있는 거지. 극적 연출 같은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혁명신을 드러낸 장면을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 이런 것 때문에로 레미제라블은 서사적인 어떤 재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극적 반전.
이라거나 서사적 몰입도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장발장이 거짓말을 했는데 주교가 경찰에서 일을 까는 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프랑스라는 국가와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이제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차례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진짜 직접적으로 그 혁명의 장면과 상황을 묘사한. 그래서 이 문학이 단순히 한 남자가 죄를 지었지만 그 반성하고 선한 역할을 하는 단순히 그런 한 남자의 서사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프랑스의 가장 중요했던 한 시기와 어떤 민족적인 변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나다니엘 호손 같은 사람이나 허먼 멜빌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자존심인 그 시기,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비슷하네요. 19세기 중반쯤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1850년에 쓰여졌죠. 주홍글 씨, 우리 지난주에 했던 주홍글 씨가. 근데 이 레미제라블이 1860년. 10년 차이밖에 안 되니까 이제 막 낭만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던 그 시기에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프랑스에서. 여러분 이렇게 문학과 문학 간의 비교를 하는 이런 것도 너무 재밌죠. 그래서 프랑스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프랑스인의 아이덴티티도 알 수 있고 단순히 문학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왜 이 문학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홍글 씨를 보면서 어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가적 감정을 거기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평가처럼 그 소설을 보면서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다음 주엔 한국인의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다룬 문학을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 문학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실제 두께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한 권으로 다 만들어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민음삭 책 같은 경우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권씩으로 되면 두께가 이만큼. 와, 그래서 이 벽돌처럼. 얘 실제 벽돌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얘는 벽돌이고 얘는 옛날 책 초판본 그리고 얘는 요즘에 다시 나온 이제 이렇게 좀 새롭게 출판이 된 디자인이 된 책인데 벽돌 두께만 하다. 약간 이만큼 이 소설이 짧은 게 아니라 두껍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 레미제라블 알아 라고 한다고 해서 봤다는 건 아니야. 읽기는 쉽지 않아. 실제로 이거를 읽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만큼 두껍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두꺼울수록 한 권을 다 읽고 났을 때의 만족도도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근데 저는 이거는 막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일부만, 그러니까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부마다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들은 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에세이 쓰기 앞으로 할 거잖아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에세이 쓰기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했던 고전도 더 누적해서 후반부에 했던 고전이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데 교수님 저 레미제라블 너무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부만 다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레미제라블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다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니까 레미제라블은 특별히 일부만 읽어도 그래도 한 권입니다. 분량이. 일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레미제라블을 읽은 것으로 그래서 에세이를 쓰셔도 되는 걸로 제가 특별히 허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만큼 두껍다. 그만큼 방대하고 프랑스 역사를 다 집대성한 하나의 상징적인 프랑스인들에게는 정신적인 그런 문학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 비교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작가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제가 작가 사진도 보통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위고의 좀 생전 모습입니다. 사진으로도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고 자체가 워낙 유명한 프랑스에서는 좀 대중적인 작가이자 정치적 영향력도 있고 그 나라의 어떤 자부심이 되는 그래서 뭐 영국의 셰익스피어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비교합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엔 빅토르 위고가 있다라고 비교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작가죠.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의 동상, 흉상 같은 것들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진이 저희가 직접 가서 본 건 당연히 아니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좀 보여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좀 작가 연보, 우리 교재도 간단하게 작가 연보가 정리되어 있기는 합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면 26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정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 좀 보셔도 되고, 저는 요렇게 조금 정리해서 일단 1802년에서 85년까지 요게 이제 생물 연도입니다. 프랑스 부장송, 그래서 프랑스 출신이죠. 그리고 1819년, 여러분 1819년이면은 10대밖에 아직 안 됐을 텐데, 그때 어쨌든 이거에 입상을 하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요 즈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미 인정을 받은? 그래서 이미 좀 이제 글 쓰는 것에 대한 소질을 일찍부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것도 좀 넘어가고, 소설 아일랜드의 한을 출판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창간했다. 그리고 이제 1825년에도 아직 20대 초반인데도 레종 도네르 훈장이라는 걸 수여하면서 좀 작가적인 인정을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좀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방시집은 나름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노트르담 드 파리라든가 레미제라블만 말씀을 드렸지만 요것도 위고하고 위고다라고 빅토르 위고라고 말을 하면은 많이 같이 자동 언급이 되는 대표적인 텍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만한 게 슬슬 나오죠. 노트르담 드 파리. 그래서 뭐 파리의 노트르담이란 뜻이겠죠.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를 출간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이제 장편 소설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어떤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왕 루이 필리프에 의해서 상원의원회.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빅토르 위고가 작가로서만 인지도가 있거나 명성을 얻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상원의원까지 된 거니까. 그래서 이 1040 이제 어떤 45년, 43년에 우리 교재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1843년에 딸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딸이 이르면서 펜을 이제 나는 문학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실감,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은 거죠. 딸이 강에 투신해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인생의 큰 격변을 겪으면서, 그래, 펜으로 글만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조금 정치에 뛰어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이제 계기로 해서 당분간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투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레미제라블을 쓸 때 그 안에는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거기 굉장히 좀 정치적인 내용이나, 우리가 레미제라블을 단순히 한 남자의 도둑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딸을 사랑해서 딸을 키우는, 뭐 친딸은 아니지만 코제트라는 딸을 키우는 그런 아버지의 부성애, 이렇게만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정치를 하고 정치적인 변혁과 이제 이런,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그런 나폴레옹과도 많이 이제 싸웠다는 표현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격변을 겪습니다. 실제 현장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완성을 한 게 레미제라블인 거지. 그래서 긴 소설이고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이제 입법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제 1943년에 딸이 죽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당분간 정치 활동에 몰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추방되어 브리쉘에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약간 쫓겨나듯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나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대통령과, 나폴레옹 대통령과 정치적인 어떤 반대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추방됩니다. 그래서 브뤼셀에서 징벌 시집이라는 걸, 근데 거기서는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추방되고 망명된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런 뭐 정관 시집이라는 것도 출판하고, 그 와중에 오랜 기간 동안, 이게 1, 2년에 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작성을 해서 이제
망명 가 있는 시기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명이니까 거기서는 뭐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창작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문학적인 원래 직업이었던 문학적인 어떤 능력과 또 정치적인 경험을 다 집대성한 레미제라블을 출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85년에 이제 일단 여기서 레미제라블 완성되고 1870년에 공화제가 수립되자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이 뒤로 다시 정치를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망명이 풀리고,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의 정치적 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망명이 풀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다양한 문학작품이나 문학활동을 하면서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1885년 5월 22일 사망했을 때 밤새, 우리 교재에도 있잖아요. 밤새 파리 시민들이 그의 유해를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둘러싸고 개선문 아래 안치했다. 뭐 이튿날 팡테온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으로, 그러니까 막 모든 국민들이 다 애도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빅토르 위고의 연본인데 이것만 간단하게 봐도 알 수 있듯이 위고가 단순히 문학적인 흔적만 남긴 게 아니라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가장 큰 격변기였던 19세기, 그러니까 나폴레옹 정권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정권과 있었던 혁명을 문학에 잘 녹아낸 사람인 거죠. 이렇게 계보로만 좀 정리해드리지 않고 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 좀 서사적으로 작가이며 정치인 그리고 인간이었던 위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빅토르 위고만큼 생전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생전에 큰 그 명예와 영예를 누린 작가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가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작가라는 게 문화적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인정을 받아도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회가 그 사람을 막 좋아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위고는 아까 얘기한 걸 정치까지 했고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생전에 엄청난 영향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빅토르 위고를 지켜봤던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고는 강력한 휴머니즘의 소유자이자 동시에 강력한 에고이즘. 여러분 휴머니즘 뭔지 알죠? 인간주의적인. 하지만 에고이즘은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머니스트기도 맞지만 나한테 집중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에고이스트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나의 자의식이 강한 사람.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충돌한다라고 여기서 이중적인 면모다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대중을 배려하면 조금 내가 겸손하잖아. 근데 빅토르 위고는 그렇게 겸손한 캐릭터가 아니었던 거지. 대중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좀 중시하고 내 위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충돌한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열혈 왕당파로 행세하며 왕실과 친분을 자랑했지만 여러 차례 변모 끝에 결국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왕실하면 나폴레옹입니다. 그랬을 때 친분을 자랑하지만 나중에는 나폴레옹과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화당파가 된 거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 때문이라도 위고는 왕당파나 공화파나 극좌파의 전적으로 동조할 수 없었고 어떤 정치가 정말 대중과 프랑스인들에게 좋은 정치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지. 사실 흔들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조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라고 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얘기처럼 뭔가 늘 삶이 바뀌었을 때는 그 삶에 맞게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습득해야 되는데 보통 막 여러분 어른들이라든가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어떤 분들 보면 과거에 주장했던 과거의 영광을 아직도 그게 맞을 거야 라고 변화한 사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고는 그때그때 변하는 삶 그리고 실제 대중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계속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위한 정치라는 건 계속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프랑스 문단에서 위고의 영향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부터 사실 위고가 그 작가 생활을 이른 나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 영향력이 엄청났는데 쥐 르나르는 빅토르 위고가 입을 벌려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입속으로 웅얼구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지. 다들 말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위상과 영향력을 비교했겠지. 우리가 다 열심히 말해도 다른 사람의 말은 웅얼거리듯이밖에 전달이 안 됐다면 위고는 한 번 입을 열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진짜 전달력과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죠. 이 비유만 벌어도. 그리고 폴 발레리는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쓴 시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드물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집 아까 그 연보에 시집이 이제 몇 개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에 쓴 시는 정말 대중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적인 사람들의 어떤 의식에 정말 많은 힘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빅토르 위고의 문학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대중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영화는 무려 30차례 나도 몰랐어. 이거를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영화 저는 되게 옛날 영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아까 그 휴잭맨 제가 아까 휴잭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휴잭맨이 장발장으로 나왔던 영화 이렇게 한 2개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30차례나 있었대요. 와 정말 그리고 파리 노트르담드 파리의 영화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10차례 달았대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어렸을 때 콰지모도가 나온 애니메이션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봤던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10차례나 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만큼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좋은 글씨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할 한국 문학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대중적 영향력이 강한 문학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화된 위고 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소설 웃는 남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거 아까 대표적으로 표지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뮤지컬화가 되고 많이 이것도 대중적으로 영화화도 되고 뮤지컬화도 된 어떤 이야기인데 웃는 남자의 배경 여러분 칼자국 이거 혹시 익숙하지 않아? 어린 시절에 얼굴에 캄자국 때문에 평생 웃는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 떠오르는 사람 이 캐릭터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조커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는 조커라는 영화도 하나의 어떤 그냥 독립적인 인물로 영화화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조커는 이제 주인공은 그 당시 아니었고 평소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기엔 좀 기괴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한 채 살 수밖에 없는 슬픈 비극적. 그래서 이 웃는 남자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도 여러분 검색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반복적으로 많이 뮤지컬화가 되었고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이게 조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그것도 위고가 생각해낸 거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엄청난 정보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웃는 남자라는 텍스트가 미국 영화사에도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비평가 헤럴드 블룸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20세기에 위고와 견줄 만한 작가가 없다고 생각하며 21세기에도 이렇게까지 21세기에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는 맞거든요. 이제 미국인들은 뭐 그런 이제 반기를 들겠지만 이런 작가가 나올지 의문스럽다. 오늘날 뮤지컬로 유명한 레미제라블 1862년 처음 출간되었을 때 글을 아는 프랑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책을 읽을 정도. 이만한 작가는 안 나온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좀 과장돼서 얘기한 거겠죠. 왜냐하면 사후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라도 여러분 영화가 30차례가 되고 웃는 남자라는 소설은 하물며 미국 영화사까지 영화사의 획을 그을 만큼 또 노트르담드 파리는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계속될 만큼 생전에도 사후에도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스테디셀러이자 동시에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빅토르 위고의 상징성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아니 레미제라블 다 알지? 노트르담드 파리 알지? 웃는 남자
뮤지컬, 그러니까 조건 다 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람 말이 맞네요. 헤럴드 블룸만처럼 21세기의 대중문화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만큼 좋은 이제 아이디어와 발상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위고 좀 정리를 해드렸고, 구체적으로 아직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나가지 않았는데, 그거는 좀 두 번째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두 번째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